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대문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면 대학교 2학년 고지혜 학생이 사는 방이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아이고. 빠르게 하고 계셨나 봐요. 아. 근데 뭐 집이 이렇게 생각보다 좁지는 않네요. 네, 그냥 딱 혼자 살기 좋은 크기긴 한데 이제 네. 친구 데려오면은 네. 이제 여기 눕자마자 공간이 다 차가지고 이렇게 좀 옴짝달싹하기 약간 힘든 그런 상태가 되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놀 데가 없어 이쪽에 쌓아놓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또 서랍 같은 거나 이런 게 없고 딱히 둘 공간도 없어가지고. 옷장을 놓을 곳이 없어 쌓아놓은 이불과 옷가지에는 먼지가 쌓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보다 더 불편한 건 소음입니다. 이쪽이 이게 벽인데 시멘트 벽이 아니라 다른 건물 벽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로 창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좀 겨울에는 서로 창문 닫고 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창문 열고 생활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그 조그마한 말소리까지 다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방음이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네, 조그마한 TV 소리나 알람 소리도 다 들려가지고 이제 특히 밤에 좀 잘 때 약간 옆 건물과의 간격은 불과 1m 남짓. 벽으로 가려진 창문으로는 햇빛도 바람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지금은 오전 10시. 하나도 안 보이네요. 많이 어두워요. 다시 켜주시죠. 아, 네. 거의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한밤중 같네요. 네, 진짜 딱 밤중 같아요. 한 새벽 밤 이런 시간? 약간 햇빛이 계속 안 들어오고 어두운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무슨 내가 막 두더지굴에 사는 두더지 된 것 같고 좀 진짜 하루가 가는 것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서 아휴 그래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면서 나가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지혜 학생은 저렴한 방을 찾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가 난민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어딘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월에 이런 식으로 돈 내면서 좀 조그만한 데 산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살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몰려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해질 무렵 한 시장 골목 어귀에서 거리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부천에서 온 힙합 듀오 노이즈 보이즈라는 팀이고요. 네, 여러분들 재밌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내 핸드폰의 첫 번째 차이 바로 너인 girl. 아무리 보고 봐도 보고 팔러 올리 girl. I'm so hot, hot. 내 맘은 뜨거워. 내 심장이 미쳤나 봐. 너만 보면 28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만든 그룹 노이즈 보이즈. 함께 음악을 시작한 지 5년. 이제는 제법 팬들도 생겼습니다. 너의 애교에 나는 너가 여름날의 아이스크림. 너의 술은 달콤해 부드러운 나의 스크림. 조금씩 천천히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두 청년. 설레요 나도 몰래 널 만나고서 화내는 법을 잊었어. 이제 다른 여자에게 널 돌릴 일 없어. 다음 날 우리는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진짜 덥다. 태닝하기 딱 좋은 날씨다. 허름한 단독주택의 옥탑방이 바로 이들의 집이자 작업실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한껏 달아오른 방. 후끈한 열기를 식혀주는 건 선풍기 하나뿐입니다. 깃발을 높게 더 세게 흔들어 이렇게 또 하나가 돼 오늘은 815 노이즈 보이즈는 비트 위를 달리고 잔디 위 용도란 분위기를 살리고 깃발을 높게 더 세게 흔들어 하고 여기를 떼창으로 해서 간이로 만든 녹음실이 성에 찰리 없습니다. 더 세게 좀 댐핑감 있게 너 대야 아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오케이. 해야 될 것 같아. 항상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음악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원래 한 불과
이번 연도 3월 달까지만 해도 항상 3년 동안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연하면서 좀 페이가 좀 들어와서 알바는 그만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월세 내고 뭐 핸드폰비 내고 교통비 내고 나면 이제 쓸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옷도 이런 것도 한 6,000원짜리 막 지하철에 사 입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간지가 좀 나니까 이런 거 해봐도. 옥탑방 산다 그러면 팬들이 보고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죠? 나름 데뷔 3년 차라는 찬일 씨와 현욱 씨.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 터질 듯한 함성 소리. 저희가 원래 보증금이랑 어느 정도 보증금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월세를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녀서 봤어요. 근데 월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지금 여기 이 공간 하나 월세 하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방 한 칸에서 진짜 방 한 칸에서 살아야 됐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넓은 집에서 그래도 좀 편하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반지하와 옥탑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옥탑에서의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 기대했던 두 사람. 그 기대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기 비닐은 왜 쳐놨어요? 아이 비닐이요? 비닐 이게 옥탑이다 보니까 좀 추워서 저희가 쳐놓은 건 아니고 할머님이 쳐놓으신 것 같은데 추워서 쳐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 막 새 들어오니까 그래서 쳐놓으신 것 같아요. 곰팡이도 많네요. 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제 적응돼가지고. 뭐 제거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제거하고 싶긴 한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거가. 그래서 원래 바퀴벌레도 엄청 많았거든요, 집에. 하루에 막 이만한 거 막 3-4만 원씩 막 보이고 그랬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 다 치고 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바퀴벌레 집 거의. 이현우, 왜? 테이프 가져와봐. 천장에 붙어있던 오래된 판자가 떨어져 내린 겁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선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한번 견뎌보자 약속했다는 찬일 씨와 현욱 씨.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하기에 벅찰 때도 많습니다. 이게 때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봄이랑 가을에가 행사가 많잖아요. 하고 이번 가을에 이번 9월 달에 행사 뛰는 것만 하면은 얼마지? 최고치 한 250만 원인가 다 합쳐서 네. 250만 원이었고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80 정도 했었나? 네, 그리고 올해 봄에는 행사 많이 잡혔었어요. 올해 봄에. 근데 갑자기 메르스가 팍 터지는 바람에 행사 다 취소되니까 아예 저희가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두 달 동안 빵원? 월세 밀리고 막 네. 핸드폰비 다 밀리고 막 교통비 다 밀리고 하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주거 문제는 이제 어느 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에게도 집은 잡히지 않는 꿈이 돼가고 있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걷는데 아파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파트랑 빌딩이 되게 많아서 보면서 저거 이제 건물 층당 한 채당 뭐 건물이 뭐 3-4억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워낙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 다 이렇게 돈이 많나? 오늘은 식당 개업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찬일 씨와 현욱 씨는 또다시 손에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청년들은 요즘 옥탑방과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스스로를 주거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청년 주거 빈곤율 36.3%. 오늘날 청년 세대가 처한 주거 문제는 이미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그리고 옥탑방과 같이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주거 취약계층을 놓고 최근에 주거 난민이라고 부르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간답게 생활하고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 하지만 치솟는 전월세비에 그러한 권리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거 난민들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거 난민이라고 하면 주로 저소득층이 많았지만 요즘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까지 주거 난민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벼랑에 선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원. 우리는 입구부터 이어져 있는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벅찬 너비의 복도가 마치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 곳. 그 끝에는 올해 환갑을 맞은 이명한 씨의 방이 있습니다. 네네. 서로 조심해. 이 씨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곳이도 지금 뭐 침대도 요거 뭐 1m도 안 되는 데서 자고 있으니까 깝깝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뭐 별 그건 없어요. 여기 한 1m 50 되겠죠? 이쪽으로는 한 1m 70 되겠죠? 2m 되겠네. 한평 남짓한 방. 누워서 TV를 보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때 축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했지만 IMF 이후 사업이 기울면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영등포 역에까지 나와서 노숙을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몰렸어요. 빚쟁이들한테.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집에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도 제일 미안한 게 그거죠.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그때 피해를 주니까 애들도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이제 지났는데 뭐 지금 와서 뭐 연락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바닥난 체력과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버린 이 고시원 방 한 칸뿐입니다. 월세 25만 원. 이 씨가 한 달 일해서 버는 수입은 80만 원입니다.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려면 대충 끼니를 때우며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밥하고 김치는 여기서 이제 막 주고 나머지 뭐 자기 먹을 반찬, 뭐 간식거리 그런 건 본인이 준비해서 먹으면 돼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된 주거 문제는 결국 가족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인생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늘 공원에 나온다는 이 씨. 이루지 못한 꿈이 떠오를 때마다 후회가 몰려옵니다. 젊을 땐 그랬죠. 뭔가 이뤄가지고 노후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손자들하고 이렇게 사는 삶, 뭐 그런 걸 원했었죠. 우리나라는 주택법으로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주택의 환경 기준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배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 약 4.2평입니다. 신문지 32장을 펼쳐놓은 크기입니다. 여기에 책상, 옷장 등 최소한의 가구를 놓아보았습니다. 거기다 화장실과 주방까지 제하면 면적은 더욱 좁아집니다. 그런데 화장실조차 독립된 시설로 존재하지 않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소위 주거난민이라고 부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비주택 주거민은 약 13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비 부담이 이제 과해지면서잖아요. 과해지면서 집도 아닌 집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고시원과 같이.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는 그렇게 늘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거 문제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거비 부담은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이 없어, 은비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 정도 먹으면 돼. 은비야, 밥 진짜 없어. 왜? 한 젓가락 되잖아. 23 동갑내기 대학 친구. 오늘도 남은 밥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치를 좀 먹어야 돼. 사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번 달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너 어떻게 내? 월세? 나는 이번 주에 통장에 알바한 거 돈 들어오면은 그게 18만 원이니까 인터넷 하면 19만 5천 원이지. 수도비 합쳐서 18만 5천 원이었어. 원래 18만 5천 원에 인터넷까지 19만 5천 원. 그러니까 거기에 18만 원에 15,000원 더 내서 하나는 월세는 될 것 같아. 300만 원에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방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18제곱미터, 즉 5평이 조금 넘는 방에 둘이 함께 사는 이유는 월세 때문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혼자서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5평 정도, 약 5평. 둘이 살기엔 좁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습니다. 놀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두 명이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반응도 있고 그냥 살만하네 이러는데 뭐 한 명 자고 있고 저는 학교 일찍 가야 되고 이러는데 얘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저 혼자 막 여기 앞에서 화장하러 막 이렇게 갔다가 화장실 옮겨갔다가 막 이래야 되니까 세탁기를 방 안에 놓아야 하는 구조. 소음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습기 많으면 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왠지 저번에 방에 있는데 벌레가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방 안에 세탁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내내 벌레가 끊이지 않아 특히 주방은 언제나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잡았어요? 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이들의 주거 환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주거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인 이곳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관리비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보통? 만 해도 전세는 이제 날짜가 12월 내기분인데 한 5년 정도 되고 전세 없으니까 그냥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의 임대료를 3.3제곱미터, 즉 평당으로 따져봤더니 84,000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어떨까? 관악구의 주택을 비교해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창문 여니까 다 건물에 막혀있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23제곱미터인 이 원룸의 평당 임대료는 7만 6천 원입니다. 8천 원 차이지만 주거의 질은 극과 극입니다. 이 금액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은평구에서 또 다른 월세집을 찾아봤습니다. 이 집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반지하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습합니다. 원래 약해 보여요. 뒤에 보시네요. 잘하고 몰랐으면 원래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저희가 몰랐으면 사라지는 전세, 치솟는 임대료. 주거 난민들은 점점 더 지하로 도심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저소득층은 월 소득의 평균 29%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1분위, 뭐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잘라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아마 그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거비 부담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를 적정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29%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안으로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LH공사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하고 학생들에게는 낮은 이자만 받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김권석 군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해 얼마 전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거 환경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천정이 되게 낮네요. 네, 천장도 나서 네, 저 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좁고 낮은 방. 그러나 이런 방이라도 김 군에겐 감지덕지입니다. 평균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대상자로 뽑혔지만 실제 계약을 맺기까지 난관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제 LH가 되는 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집주인분들 설득해서 집주인이 또 따로 작성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받아서 이제 등기부 등본이랑 제 그 신청서를 해가지고 LH 공사에 보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검토하는 데. 그래서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집주인, 그다음에 이제 LH 공사에서도 한 분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복잡한 절차도 문제지만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또 집주인들이 계약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 또한 구체적인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전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이자 싼데 주인들이 뭐하러 은행이자 쓰지 그 전세를 하겠어요. 월세를 다 하면 50만 원씩 받는데 너무 까다롭게 그리고 다 노출을 시키거든. 주인들한테 전세가 얼마 있고 임대료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그 주인이 써주냐고요. 실질적인 걸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최근에 전세집을 그냥 일반 아파트도 잘 안 해주는데 원룸을 안 해준다라고 아시면서도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좀 의외인 거죠. 차라리 이제 외국처럼 해외에서처럼 이제 월세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현실을 잘 반영한 제도인 건데 그런 제도 현실적으로 없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택법에 명시된 최저 주거 기준이란 크기, 그리고 방의 개수, 또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설비 기준을 정한 주택의 환경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1인 가구의 경우는 총 주거 면적이 최소 14제곱미터, 그러니까 4.2평이 돼야 되고 부엌이나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전국에 99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주거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 환경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가족이 해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 집을 떠나 살 수 없는 주거 난민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무료 급식소. 그곳에서 우리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사 준비에 한창인 44살 이영일 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노수 가시는 분들, 오갈 데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심 제공을 하죠. 이곳 급식소의 무료 식사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영등포역 담벼락 끝에는 방을 쪼개 만든 속칭 쪽방촌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이영일 씨는 이곳에 방 한 칸을 빌려 아내와 함께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버거운 방. 먼저 이거 흔들어서 길어야지. 여기 두 분만 사시나요? 네. 네. 아, 자녀분은 안 계시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좁은 방에는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세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방 크기면 이 쪽방촌에서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보통인가 아니면 작은 편인가요? 이게 이 방이 제일 작은 편이죠. 아, 이 방이 제일 작아요. 월세가 30만 원? 예.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없고요. 매 다달에 30만 원씩. 30만 원씩. 지금 여기 보니까 곰팡이가 있네요. 예.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사하고도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습기가 많나요?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가 늘 극성인데다 온수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막 춥다 그러셨는데 한 겨울에는 어떻게 씻어요? 네, 그러니까 좀 목욕차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씻죠. 올수금 목욕차 오는 데나 아니면 저기 강야교회 거기 가서 닦고요. 광역교회? 예, 교회. 다행히 인근 교회에서 마련해준 공동 목욕장 덕분에 이제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와서 씻는 샤워실이에요. 이 장소. 여자분들은 이게 월수금요일에 저쪽 컨테이너 저쪽 바깥쪽에 컨테이너 그 앞쪽에 그 희망지원센터 바로 앞에 목욕차가 나와요. 거기서 씻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씻고. 쪽방촌은 남자가 많아서 여자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이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부부는 어린 두 자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애들 있는데 제 집사람 처갓집에 맡겨놨어요.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왜 같이 안 지내시죠? 지금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조만간에 여기 이사를 가게 되면 좀 좋은 여건 하에 애들 데리고 와서 저희가 지내야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면 25년 전 서울 지역 철거민들이 모여 만든 비닐하우스 촌이 있습니다. 처음 300가구가 모여 살던 이곳은 이제 80여 가구만 남았습니다. 올해 49살인 박지영 씨는 20년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이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딱 1년만 살고 저 갈게요 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되어버렸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처음에는 20년 동안 여기 살 생각은 전혀요. 딱 1년만 살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쪽에는 월세가 20만 원 내야 되니까 매달. 그게 부담이 갔던 거예요. 큰애가 어렸었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럴듯한 방 한 칸 꾸며준 적도 없는데 그래도 잘 자라준 남매가 지영 씨는 늘 고맙기만 합니다. 제가 애한테 못 떠주니까 제가 늘 놀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 아, 마음이 아프세요? 따님한테 해준 게 없어서? 공부는 잘했는데 그 뒷바라지 못 해줬어. 효녀네요. 그랬죠. 20년 동안 지영 씨 가족이 견뎌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곳에 상하수도 시설이 생긴 건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설거지하면요. 물이 쭉 나오게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왜요? 물이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저거요. 이렇게 물 나오는데요. 꿈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지하 물은요, 이렇게 물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서 항상. 뿐만 아니라 2년 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난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주소조차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연탄을 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요, 숲이 있어서 못 들어가지만은. 장마에 집이 침수된 것도 몇 차례. 이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요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방으로. 아, 빗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벽 쪽으로 맨 밑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잖아요. 밑에가 습이 들어가지고 방으로 그냥 장판은요. 다 물이 차요, 잔잔하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퍼내고 닦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지키고 있어야 돼. 뭐 1시간 이제 물 퍼내고 닦아내야 되고 이렇게. 이곳은 불법 시설물이기에 언제든 철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잘 버텨왔지만 만약 쫓겨나기라도 하면 지영 씨와 가족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시도는 했어요. 우리 딸 때문에. 물 때문에. 지하 물 때문에 막 피부병도 오고 막 이러니까 엄마 제발 이사 좀 가자고. 그래서 가면 어떡하니. 관리비는 어떻게 내야 되고. 그리고 당장 들어가는 목돈이 아무리 못 들어가도 500~600인데 우리 지금 보다시피 10원도 적금 안 했잖냐고. 경기도 고양시. 도로 옆 인도 위에 짐을 쌓아놓은 듯한 천막이 보입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주인의 답답함을 대변합니다. 김명자 씨와 세 딸은 8년째 이곳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어붙인 판자. 외풍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 물 데워갖고요. 여기 앉아서 시체야지, 재래식으로. 춥지 않아요? 춥죠, 많이.
그런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 아파서. 여기를 더 막아주죠. 제가 비닐로. 창문기 때문에 고기하고 여기를 막아줘요. 씻는 건 어찌 해결할 수 있지만 용변을 보려면 길 건너편 공중 화장실까지 가야 합니다. 원래 이곳은 김 씨의 집과 김 씨가 운영하던 가구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김 씨 가족은 철거민이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죽음만 생각했죠.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세 딸하고 제가 함께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삶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이 괴로웠습니다. 모든 게 다 꿈만 같았어요. 그 꿈이 빨리 깼으면 좋겠었고요. 이게 아침 집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오늘은 집이 그대로 있을까?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다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이 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언덕을 넘어오면서 현수막이 먼저 보입니다. 그럼 현수막을 보면 아, 철거는 안 했구나. 그러고 들어오죠. 얼마 전부터 어렵게 인근 공사장의 허락을 받아 그곳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철거, 생활고에 이은 남편과의 이혼, 이제 남은 건 아이 셋과 이 천막뿐입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에 다른 곳에 집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 씨는 주거권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여기 살았었나? 언제 쟤네들은 저렇게 모습이 달라졌지? 왜 나는 여기 서 있을까? 그런 생각.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중에서 이주하고 싶은 주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중에 76.2%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비주택 거주민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가산 점수를 부여해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예, 실례하겠습니다. 아, 얘가 어민가 보다. 김미숙 씨의 세 식구는 10년 전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넓은 데로 이사 가자니 돈은 없고 그리고 또 너무 좁아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방이 지금 몇 개예요? 2개. 방이 여기는 못 자요. 애가 살림만 있어요. 작은 방은 서랍장 2개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방 밖으로 발이 나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나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좁은 곳은 방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좁네요. 네, 좁아요. 이게 좁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거를 뜯어내요. 뜯어내면서도 여기서 하면서 더 좁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급한데 이제 대변이 매랍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나가기가 들어오기가. 이게 그나마 좀 내가 날씬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죠. 좀 나가고 좀 어떻게 이렇게 나가고 좀 하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럼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되게 불편합니다. 친구들은 반지하에 살다 처음 입주했을 땐 정말 행복했다던 김미숙 씨 가족.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고민은 깊어집니다. 애들이 그 발 뻗고 침대에서 자고 공부하고 놀 수 있어가지고 그게 부러워요. 아니 건강한 걸 키워야 돼. 턱없이 부족한 공간. 하지만 현실은 그것에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본 적은 있으세요? 알아본 적은 알아보려고 마음은 먹어봤는데요. 꿈도 못 꾸죠. 뭐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그런 돈도 없고. 또 다른 지역의 공공 임대 아파트. 주거 면적 33제곱미터인 이곳에는 5식구가 삽니다. 내가 할래. 진짜 화장실에 나 진짜 화장실이라. 나 진짜 화장실이야. 나 진짜 싫었어. 나 진짜 싫었어.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때문에 삼남매는 늘 전쟁을 치릅니다. 거의 매일 먼저 학교도 늦어서 매일 먼저 씻는다고 자기가 먼저 씻겠다고 소동을 많이 피워요. 30분에 끝나서 방이 좁아 책상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불편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 그럼에도 큰딸 유나의 성적은 늘 상위권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돼서 아파요. 그냥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다 설치되고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거. 내가 알려줄게. 싫어. 내가 언니보다 천재야. 다른 집 아이들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을 소원이라 말하는 딸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그나마도 최저 주거 기준을 지키는 곳은 없습니다. 집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오기 싫대 자주. 왜냐면 친구들 가면 다른 방에 친구들 다 자기 방 다 있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조용히 하니까 저도 그런 방 가지면 좋겠다고 몇 번 하긴 들었어요. 또 어떤 말아 친구는 누구 어떤 말아. 그 들 때마다 속이 좀 상하지. 더 넓은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경쟁률이 높아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실적에만 급급한 임대주택 정책이 이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 가구가 들어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연결을 하죠. 주거비 부담과 그 사람이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지를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를 하거든요. 관리 부실 또한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저소득층들이 입주해 있다는 아파트 주차장에 고급 수입차들이 질비합니다. 확인해보니 입주민 확인 표시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요새 집이 없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뭐 벤츠도 있고, 다 있어요. 푸조도 있고, 예. 좀 고급차들이 좀 서 있던데요.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차 사기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 살면서 차가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좀 그렇죠.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는 앞으로 자녀들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기 그렇죠. 사는 분은 그래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한 집에 차 2대석도 있는 집이 있더라고. 내가 언제 보니까 관리실에 갔다. 하는 게 살생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관리사무소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600세대가 있으면은 절반 이상이 영립 자격자가 아니고 탈락자들이에요. 자격이. 그러면 이제 탈락자란 건 뭐냐면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자 있던 분들이 이제 탈락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영립 자격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원칙 옛날에는 그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양성화 시켜가지고 보증금 인상 시켜가면서 이제 사는 걸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갈 때 재산 안 봐버려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네? 재산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연장해서 그냥 계속. 즉 영구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퇴거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자 수는 무려 3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센터 소정이 하려면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퇴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웬 외제차 보유자가 이렇게 많이 영구임대주택에 살아요? 물론 시스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실질로 이게 집만 없고 돈 많은 사람들 외제차 타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사장님? 예, 지금 국민임대는 그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있는데 영구임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거였어요. 공급을 많이 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한 사람들, 입주한 가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이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리는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년 한 해 고소득층이 집을 사들이며 자가 보유율을 늘렸고 저소득층은 그나마 있던 집을 팔고 주거 난민으로 전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거 안전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많게는 45%, 그 다음에 뭐 한 줄잡아 한 40% 본다면 그 중에 반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가구의 반은 시장에서 죽어도 깨어나도 주택을 살 수 없는 계층들입니다. 소득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정부가 저리 대출 이런 걸 해줘도 상환 능력이 없고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요. 따라서 이분들의 주거적 삶의 안정은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인간이 적절한 소득과 뭐에 상관없이 소득과 성별과 인종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권리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비가 새는 집에 살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집에 살고 곰팡이, 쥐, 바퀴벌레 이런 것에 살진 않도록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이 12월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법적으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매년 임대주택 4만 호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왔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발표된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